자식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그 아이가 숨을 멈춘 날 저는 처음으로 집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찌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결혼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멋있어 보일 때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 그 조용함은 어느 순간부터 소리 없는 경고처럼 다가오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반가워서 받지만 대부분은 택배나 광고였고 자식들의 전화는 늘 바쁜 숨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이 자주 반복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작은 동물병원 앞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바닥 냄새가 축축했고 그 상자에서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하얀 털이 젖어 뭉친 강아지 한 마리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서움으로 가득했고 배는 힘없이 들썩였고 그 작은 몸에서 살고 싶다는 기운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저런 얼굴로 버텼지.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집에 데려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무릎도 시큰하고 밤에는 잠도 깊지 않은데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겁났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상자를 들고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차가운 실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더니 제 발끝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상자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마치 여기가 안전한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집에서 혼잣말을 길게 했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제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제 숨소리에 맞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눈물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드는 일이 이렇게 오랜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온 첫날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나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 이제는 작은 발소리와 숨소리가 그 빈틈을 채워줬습니다. 그 아이는 크게 짖지도 않았고 억지로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움직이면 따라오고 제가 앉으면 발치에 누워 있었고 제가 멈춰 서면 같이 멈춰 섰습니다. 그 단순한 동행이 제게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아침에는 사료를 챙겨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덜 아프네. 어제는 내가 코를 골더라. 비 오면 너 산책 싫어하지. 그러다 어느 날은 손이 멈춘 채로 이런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가끔 내가 투명인간 같아.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오래 괜찮은 척만 하며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걱정할까봐, 부담될까봐, 괜히 죄책감 줄까봐요. 그래서 아플 때도 괜찮다고 했고 외로워도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는 괜찮지 않은 마음이 그냥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가하지 않았으니까요. 낮에는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은 제 손이 얼어붙었고 그 아이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자주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속도가 느려지면 짜증부터 낸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제 속도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쉬면 같이 쉬고 조금 늦으면 같이 늦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저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화장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시야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정 붙이지 마. 결국 보내야 돼.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는 속으로 너는 내 하루를 몇 번이나 같이 버텼니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뺨을 지켜줬고 제 울음을 받아줬고 제 침묵을 견뎌줬습니다. 말은 못해도 태도는 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서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늘 앞서가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 옆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얌전해졌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는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발을 들여다 말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작은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가벼움이 고맙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관절도 많이 약해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약 먹이면 되나요?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답을 듣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사람을 보낼 때마다 그랬습니다. 듣기 싫은 대답을 미루며 마음으로만 준비하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이에게 더 정성스럽게 시간을 썼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사료도 부드러운 걸로 바꿨고 밤에는 제 이불 끝에 아이가 편히 누울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늘 하던 대로 제 숨결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숨이 거칠어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이의 가슴을 살폈습니다. 따뜻한지 차갑지는 않은지 숨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책임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키자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고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설에 맡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생활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아이는 유난히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방석에서 자던 아이가 그날은 제 발치에서 제 이불 끝을 끌어당기듯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왜 그래? 오늘은 엄마 옆이 좋아?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안은 난방으로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이별은 소리 없이 온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도 이 소리가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이 유난히 하얗게 밝았고 먼지 같은 눈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눈을 떴고 늘 하던 대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료 그릇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일어나자라고 말해도 아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깊게 자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가끔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끝으로 아이를 쓰다듬는 순간 털 아래의 피부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목을 잡았습니다. 숨이 딱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가벼움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마치 내가 울면 아이가 돌아올까봐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방이 돌아가 방은 따뜻한데 제 안쪽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치에서 따라오던 발소리가 사라지니 제 움직임이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싱크대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그 모든 게 허공에 부딪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습관처럼 아이 이름을 불렀고 부르고 나서야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부르냐고, 왜 자꾸 확인하냐고요. 자식들에게는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아이가 사건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니까요. 또 키우면 되지라는 말이 돌아올까 봐 겁났습니다. 그 아이는 또로 대체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외로움을 이름으로 불러준 존재였고 제 하루를 끝까지 들어준 존재였습니다.
작은 화장터에 다녀오는 길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셔도 속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코끝에는 자꾸만 그 아이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그 순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은 천천히 너무 늦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집이 비는 건 가구가 비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던 마음이 비는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 갔어. 아이들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슬픔은 위로 한 번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애와 살았던 시간은 정리가 아니라 내 몸에 남는 습관이었으니까요. 밥을 차리면 늘 한 그릇이 더 필요한 것 같고 현관문을 열면 늘 누군가가 달려올 것 같고 밤이 되면 늘 발치가 따뜻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조금씩 살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게 남긴 게 슬픔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다시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웃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제 자신도 함께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애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애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괜찮아. 오늘은 말 안 해도 돼.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제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최고지. 저는 이제 그 말에 굳이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그 애는 그 애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애는 제가 약해지는 순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려도 제가 멍하니 있어도 그 애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떠난 후에 더 크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자리부터 봅니다. 아무도 없는데도요. 그러다 문득 제 마음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키울 거니? 저는 아직 대답을 유보합니다. 어떤 사랑은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애가 내 인생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제 남은 시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사랑은 떠났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그 애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없이 곁에 있었던 존재가 있나요? 자식보다 더 자주 내 마음을 알아채던 존재가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시니어 공감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게 합니다.